우리의 이야기는 타인과 나누기에는 극히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눈물과 분노와 갈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시에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울음이 터질 때까지 웃었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일 테지요.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픈 마음을 낫게도 합니다. 나는 파이를 먹다 샘과 사랑에 빠졌어요. 샘은 물 빠진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여기저기 밀가루가 묻은 감청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도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샘은 키는 작지만 용감하고 넋이 나갈 만큼 귀여웠습니다. 샘은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뉴포트 비치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일정이 빡빡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샘이 가게 카운터를 볼 때마다 가게는 언제나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 작은 몸이 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샘은 말갈량이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을 땐 용돈을 벌기 위해 집을 청소하거나 아이를 봐줬습니다. 10대였을 때도 샘의 목표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명랑한 성격에 고집도 센 샘은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어른을 쏙 빼닮았어요. 내가 당신의 딸에게 홀딱 반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때 장인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대학 진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 때가 되자마자 곧바로 학교를 떠나버렸어요. 나는 13살 때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카메라를 집어들었고 그때부터 내 천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 파도타기 사진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40와 필름 6통을 받았습니다. 건방진 오스트레일리아 10대 소년으로서는 그걸로 자신이 차세대 맥스 듀팡이 될 운명이라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스튜디오의 암실에서 인화를 하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배우건 거의 매일 서프보드 위에서 하루를 시작해 거기서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러니 해변 맞은편에 있는 파이 가게에서 샘이 일할 때면 언제나 거기서 휴식을 취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샘의 근무 시간을 외운 나는 지칠 때까지 파도를 타다가 해변으로 올라와 곧장 파이 가게로 가곤 했습니다. 나는 소고기와 버섯이 든 파이를 주문하고 이어서 커스터드 타르트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물이 뚝뚝 흐르는 반바지에 모래 범벅인 발로 추워서 이를 딱딱거리며 맛있는 파이와 타르트를 먹었습니다. 샘이 받아주는 대로 잡담을 나누곤 했는데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자주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바지도 얼추 마르고 용기가 좀 나면 샘에게 조금씩 다가가
주방 조리대 위에 둘이 나란히 앉아 바보처럼 헤헤거렸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장인어른은 가게 뒤쪽에서 거대한 오븐들의 열기에 시뻘개진 얼굴로 경로에서 파이를 굽고 있었을 것이에요. 핏발이 선 그의 눈은 내 딸에게 치근거리면 뼈도 못 추릴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건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이고 겉모습은 룩케이크와 같아도 마음은 슈크림처럼 부드러운 어른으로 어린 청춘들의 사랑에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샘이 팔리지 않아서 어차피 버릴 롤과 레밍턴을 내게 줬을 때 우리가 사귀게 될 가능성을 처음 봤습니다. 이쯤 됐을 때 내가 키우던 개 번디도 나만큼 샘과 사랑에 빠졌어요. 샘은 결코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동네 소문이나 영화 배우들, 바이런 베이에 대해 정신없이 수다를 떨 때 샘은 의학과, 그녀가 좋아하는 책과 대학 졸업 후 방문할 계획을 세운 서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미있고 예쁘다는 점 이외에도 샘에겐 뭐라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든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도 간신히 150cm가 조금 넘는 샘은 조용하지만 힘을 발산하는 소녀였습니다. 나는 삶에 대해 그녀의 애정에 늘 힘을 얻었고 그녀의 강한 존재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샘은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적도 없지만 무언의 자신감이 있어서 샘을 보면 마음먹은 건 다 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우리 둘 다 19살이었을 때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뉴포트 암수 호텔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후에 빌고라 해변에서 열리는 파티에 샘이 초대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초대를 수락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샘은 내 인생 최초이자 마지막 여자친구였고 내 인생에 유일하게 진지한 여자친구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내가 몇 주 전에 사진을 찍어준 결혼식에서 빌린 화려한 천막 밑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던 샘의 모습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꽃들, 장인어른이 구운 거대한 초콜릿 케이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장인어른은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며 날 아들로 받아들이고 깨어나 주셨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어지기 전에 나는 미리 예약해둔 마오리 댄스 극단의 전통 노래들과 하카 공연으로 신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둘 다 뉴질랜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연을 보는 게 어떤 면에선 좀 기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완벽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기쁨에 찬 샘의 웃음소리를 듣자 그녀와 또다시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샘은 캠퍼다운에 있는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혼집은 시드니의 서쪽 도심에 있는 1900년대풍의 아주 작은 테라스 하우스였지만 해변의 아이들이란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종종 시내를 가로질러 해변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바다에 대한 사랑 외에도 우리는 여행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밖으로 나가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배낭을 메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별로 없었지만 둘 다 럭셔리 리조트나 패키지 관광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샘과 나는 야외형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도시의 거리보다 먼지가 자욱한 시골길을 더 좋아하고 박물관보다 움막을 더 좋아하고 고급 식당보다 거리 음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으로 반짝이는 무도의 장은 우리가 모르는 별자리들로 가득 찬 밤하늘에 비하면 지루해 보였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지중해와 그 너머 지역을 거의 다 걸어서 여행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간다는 샘의 꿈은 5번이나 이루어졌고 거기엔 모로코, 세네갈,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여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동도 탐험했고 지금은 여행자들에게는 완전히 출입금지 구역이 된 지역도 여러 곳 갔어요. 더 멀리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더 깊이 사랑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샘과 함께 만든 소중하고 오래 지속되는 추억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험난하면서도 즐거웠던 여행에서 만들어졌어요. 난 동이 트기 전에 올랐던 터키의 넴루트 산, 아라비아 말을 타고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의 피라미드에 갔던 일, 시리아의 팔밀라에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 파흐르 알딘 알마니 성벽에 나란히 섰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도시들과 오지만 다닌 건 아니었어요. 미군과도 같은 로마의 뒷골목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제 파스타를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또 먹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국적인 풍미가 있는 지역 요리를 사랑했고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사귀게 된 계기도 음식이었으니까. 샘과 나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축복받은 느낌이었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도 이런 기회를 맛볼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사실 가능한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인생은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케냐 평원에 엉성하게 친 텐트 속에서 잉태됐습니다. 샘이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작은 몸집에 어마어마하게 배가 부른 사랑스럽고 참을성이 강한 샘은 굳세게 마음먹은 딱정벌레처럼 집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샘은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22시간 동안이나 진통했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서 산부인과 팀이 서둘러 제왕절개를 실시했어요. 아이를 안전하게 분만하려고 서두르는 와중에 척추 경막에 마취가 실패해서 샘은 의사의 메스가 자신의 살을 가르고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겠지만 샘은 그럭저럭 참아냈어요.
샘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지만 그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들인 루벤이 아주 작고 완벽한 얼굴을 보는 것 말고는 그 끔찍한 고통을 덜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기에 샘이 다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샘은 엄마가 되는 걸 사랑했고 더 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놀랍게도 둘째 아들 노아를 출산할 때가 됐을 때 샘은 아주 침착하고 긍정적이었고 내가 운전하는 스쿠터 실버 베스파의 뒤쪽에 타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산부인과 주차장에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친지들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2년 후에 막내 올리버가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둘이 성장했던 시드니의 북쪽 해변으로 다시 이사했어요. 샘은 기운이 넘치는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나 또한 디지털 사진 시대가 열리면서 집에서 일하며 샘과 공동 육아를 할 수 있었어요. 마치 천국에서 보낸 시간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 셋과 씨름하느라 전처럼 온 세상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지도 않았어요. 샘과 나는 자주 해변에 나가 파도 타기를 하고 수영도 했습니다. 샘은 스케이트보드, 달리기, 산악자전거, 축구도 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동네 체육관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를 닮아서 모두 운동화 끈을 제대로 매기도 전에 벌써 여러 개의 스포츠를 즐기는 꼬마 스포츠맨이 됐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는 모터사이클용 자전거들, 서프보드들, 스케이트보드들과 진흙투성이인 축구화와 럭비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의 생일 파티를 치르면서 우리는 모험으로 가득 찬 여행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에 설렜어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집을 치우고 일을 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을 챙기는 데 바빠서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될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시간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아주 깊이 사랑했던 역할 모델인 장인 어른을 잃은 충격이 컸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행복한 경험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집트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였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고대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중동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후로 그곳 사정이 악화되어 외국인 여행자들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었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은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 최초의 큰 모험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아주 근사한 평을 많이 들었던 매력적인 나라인 태국을 골랐습니다. 푸켓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그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자 관광지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고 해변도 아름다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길 원했던 태국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10대 배낭 여행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파티타운이 되어버린 그곳을 보고 기대가 컸던 샘과 나는 낙심했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좋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들들이 치즈버거나 먹고 싸구려 관광 티셔츠에 찍힌 불쾌한 문구들을 보며 낄낄거리라고 비행기를 10시간이나 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다만 해에 들어가서 피로를 씻고 상쾌한 마음으로 치킨 사테이와 쌀밥을 먹으며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여기를 벗어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치앙마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미얀마와 라오스의 경계에 있는 산속에 사는 태국의 고산족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해안을 따라가는 길에 쉬기도 하고 태국의 진정한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블룸 가족은 다음날 아침 미니밴에 우르르 몰려서 타고 태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인 헤카셈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달렸습니다. 6시간 후에 우리는 말레이 반도를 건너서 남중국해로 들어가 저녁을 먹을 시간에 맞춰 타이만에 있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텄을 때 우리는 그곳을 탐험하고 싶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텅 빈 해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코코야자 나무들만 있었어요.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서 우리 모두 물속에 뛰어들어 3시간 동안 행복한 바보들처럼 웃으면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샘과 나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그런 꿈의 가족여행이 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해변에서 쉬면서 레슬링도 하고 바보 같은 장난을 치는 동안 샘은 입고 있던 비키니 위에 청록색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샘을 따라 남은 가족도 모두 타월로 물기를 닦고 셔츠를 입고 고무 슬리퍼를 신고 호텔 프런트에 가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그날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풍경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아침을 먹지 않았지만 덥고 습한 데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내 격렬하게 몸을 쓰며 시간을 보낸 탓에 우리 모두 배가 고프기보단 목이 말랐어요. 프런트 근처 야외 바를 지키던 친절한 노파가 우리에게 손으로 딴 이국적인 과일과 얼음을 넣어서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안성맞춤인 제안이었어요. 아이들은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워터를 섞은 주스를 골랐습니다. 코코넛 워터가 주재료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그마한 체구에 태국 할머니가 거대한 마체테를 솜씨 좋게 휘둘러서 코코넛 껍질과 그 밑에 있는 부서지기 쉬운 속껍질을 가르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샘과 나는 둘 다 카피르 라임을 조금 넣은 신선한 파파야 주스를 주문했어요. 주스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입속에 있던 소금기가 다 씻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상큼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만족스럽게 주스를 후루룩 마시면서 우리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뜰을 보다가 옥상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주스를 마시면서 전망대를 구경하러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지상보다 불과 2층 높은 곳에 올라가자마자 거칠 것 없이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샘과 아이들은 끝도 없이 뻗어있는 모래를 보면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만에서는 그런 곳이 드물었어요. 해변에서 돌아선 나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립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코코넛과 파인애플 농장과 졸려 보이는 표정의 물소 몇 마리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제 시간은 거의 오전 11시가 됐고 모든 것이 뜨겁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거대한 고무나무 나뭇가지에 횃대에 털이 부스스한 수탉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날아올라와 앉은 걸 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교 사원을 보고 사진 몇 장을 찍고 점심을 먹은 후에 자전거를 타고 저기를 가던가 아니면 날씨가 좀 서늘해진 오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멈췄습니다. 나는 종이 부서지는 것처럼 금속이 세게 도르치면서 추락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샘은 안전펜스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콘크리트 기둥에 볼트로 고정한 철제 장대들과 튼튼해 보이는 나무 기둥들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지만 그 나무 기둥들 여기저기가 썩어서 가루가 돼 있었어요. 그 울타리가 샘 밑에서 허물어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철제 기둥들이 6m 아래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쾅 부딪히며 파랗게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에 내 귀가 울리면서 나는 획 돌아봤어요. 갑자기 기대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져서 경악한 샘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샘은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그 가장자리에 그대로 서서 허공에 몸을 기울인 채 가느다란 팔을 허우적거렸고 손가락들은 마치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길게 뻗었다가 그대로 하늘로 날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땅바닥에 떨어진 소리는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내 귓속에는 무시무시한 침묵만 울리고 있었어요. 순간 내 마음이 텅 비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났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주스잔을 떨어뜨리고 옥상 가장자리로 달려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샘은 6m 아래 타일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공이 저절로 접혀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느새 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의식은 없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추락하면서 받은 엄청난 충격에 샘이 신고 있던 붉은 슬리퍼가 날아가 버렸고 끼고 있던 선글라스 역시 사라졌어요. 샘의 눈은 완전히 감긴 것도 아니어서 흰자 아랫부분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불안했어요. 그러다 샘의 등 한가운데에 뼈 같은 것이 끔찍하게 툭 튀어나온 게 보였습니다. 내 주먹만한 크기의 혹이 샘의 티셔츠를 밀고 올라와 있었고 나는 샘이 최악의 상태일까 두려웠습니다.
샘은 혀를 깨물고 있어서 꽉문 이빨이 피로 붉게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는 유령처럼 아주 희미하게 헐떡거리면서 얕은 숨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샘의 입을 벌려서 피를 뱉어내게 하려고 했지만 샘은 좀처럼 턱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서 뭉쳐 작은 베개처럼 만들고 샘의 얼굴을 부드럽게 옆으로 기울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두 손을 받쳐서 그녀의 머리를 감싸자마자 곧바로 손이 뜨뜻해지면서 푹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샘의 금발머리 여기저기에서 피가 새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샘의 머리는 두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손을 대건 그녀의 머리를 어떻게 빗어서 갈라놓건 아무리 피에 흠뻑 젖은 셔츠를 머리에 꼭 대고 누르건 상관없이 출혈은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계속 나오는 찢어진 상처 부위들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서 샘의 천사 같은 얼굴이 점점 더 커지는 진홍색 후광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서도 희망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잃은 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나는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다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든 내 아이들을 잡고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이런 상태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들 셋 모두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노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꼬마 올리버가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한 광경이어서 막내는 허리를 숙이고 토해버렸습니다. 장남인 루벤은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입을 열었을 때 들릴락말락한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죽어요? 지금도 그때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아요. 다른 여행자들과 태국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달래줬고 나머지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부탁한 일들을 해줬어요. 루벤은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호텔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20분 후에 구급 의료대원들이 도착해서 상황을 통제했어요. 샘은 오렌지색의 긴 척추보드에 끈으로 묶인 채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갔어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샘은 그 후 사흘 동안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내 그 오렌지색 보드에 계속 묶여 있었고 지역 의료센터에서 방콕 가까이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장시간에 걸쳐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샘은 반쯤 의식을 잃었다가 깨는 상태를 반복했어요. 그녀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졸린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묶은 끈들을 잡아당기고 그녀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마스크와 튜브들을 떼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짧은 순간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진이 곧바로 수술하고 싶어 했지만 샘의 혈압이 너무 불안정해서 이대로는 수술을 견뎌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나는 샘이 수술 뒤에 회복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영사가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서 차를 타고 달려와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와주고 근처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나는 잠시 짬을 내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식사도 하고 잠을 좀 자려고 해봤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샘의 고통을 생각하면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놓칠까봐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샘이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에서 나와 집중치료 병동에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생명유지장치 사용구역에 침대를 배정받았을 때 아내의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샘의 두개골은 여러 곳이 골절됐고 뇌출혈이 멈추지 않는 데다 뇌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는 2개 다 파열됐고 하나는 흉곽에 피가 가득 차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충격을 안 받은 장기가 하나도 없었고 견갑골 바로 밑에 있는 흉추 6번과 7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샘은 호흡기 없이 혼자 숨을 쉴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등에 든 멍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척수 쇼크에 빠진 것 같으며 향후 6에서 8주에 걸쳐 부기가 서서히 빠지면 신경신호도 서서히 돌아올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샘이 추락할 때 깨물었던 혀도 차츰 나았지만 몸소리 나는 머리 부상 때문에 계속 편두통에 시달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온 후 처음으로 면회를 허락받은 아이들이 퉁퉁 부은 아내의 얼굴을 봤을 때 노아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샘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통증을 호소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 휴가를 망쳐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샘의 이타심과 용기는 놀라웠지만 우리는 그녀처럼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곧 우리 모두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샘이 회복되는 기미 없이 몇 주가 아주 천천히 지나갔어요. 샘은 미각과 후각을 잃었고 불길해 보이는 큰 멍이 든 등 아래로 아무런 반사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샘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서 회복이 시작됐다는 최초의 신호인 저린 느낌이 느껴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샘은 상태가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생각됐을 때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 병원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신경한 의사 하나가 샘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게 확실하다고 퉁명스럽게 말해버렸습니다. 내 용감한 아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심한 타격을 받은 샘이 어떻게 재활 과정에 열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맹렬하게. 그로부터 7개월 후 샘은 척추병동에서 퇴원했어요. 아이들과 나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기쁨에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편으로 속상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는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도저히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명랑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애쓰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했어요.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의미 있는 일에 쏟지 못하게 된 샘은 우리 가족 인생의 가장자리에 앉아 지켜보면서 그저 갈망하기만 했습니다. 샘은 이제 잃어버린 과거의 자신을 위해 조용히 애도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잠이 들었고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그녀를 볼 때면 애써 기운을 차렸어요. 하지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녀가 내면의 힘을 잃어가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빛을 잃어갔고 전처럼 자주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샘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어요. 샘은 더 잠에서 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샘은 자신이 망가진 채 방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샘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샘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자신 안에 침잠하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고통에 휩싸인 채 휠체어에 묶여 우리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건 우리로선 참을 수 없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펭귄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펭귄 블룸의 프롤로그 부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 후에 까치 한 마리가 둥지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서 상처 입고 버려지는데 블룸 가족이 까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살피게 됩니다. 까치가 희고 검은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펭귄이라고 이름을 짓고 같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변화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끝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샘이 희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는 시간을 사진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는 샘이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꽤나 길게 꾸며져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본문 중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하고 외롭고 인생에 패배하거나 망가진 느낌이 들더라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돌려준다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